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우리가 유연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발전 추이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향후에 어떤 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의 방향이 될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러블 또는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굉장히 향후 각광받는 디스플레이의 한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한 2040년도 이쯤에 됐을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대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각광받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할 때는 그 형태가 맨 처음부터 얘네들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듀러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굽어진 형태이지만은 얘가 이제 그 완전 직선이 아닌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초기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벤더블 디스플레이, 얘가 이제 밴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듀러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미 나왔죠. 그래서 되게 얇고 얘네가 이렇게 굽을 수 있는 애들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컨포머블 해서 이렇게 감을 수 있는 웨어러블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밴더블 디스플레이고,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얘네가 접었다 폈다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롤러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향후 이러한 것들은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완전히 롤투롤 공정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에 의해서 그 생산했을 경우에는 쉽게 프린팅을 해서 우리가 그 종이와 같은 이런 종이와 같은 형태의 디스플레이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발전의 뭔가 이렇게 방향, 로드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평면 디스플레이와 달리 접거나 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이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얇고 가벼우며 깨지지 않는 특징, 이러한 것을 갖춘 것을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용도로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웨어러블, 그다음에 스마트폰, 자동차용, 뭐 디지털 사이네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제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사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곧 사용될 예정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가장 큰 장점인 이런 공간 활용성,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직선인 공간에만 그런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당위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선인 공간 아니면은 벽면 이러한 공간에만, 굽어진 공간에는 디스플레이를 설치가 그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굽어진 공간이든 다양한 이런 컨포멀한 공간에 거기에 맞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방식에 따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플렉서블 OLED 유형, 두 번째 플렉서블 LCD, 세 번째 플렉서블 ePaper, 요 세 가지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유형이 되겠다. 자, 먼저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그 OLED 자체가 굉장히 얘네가 이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를 우리가 그 플렉서블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를 그 플렉서블하게 구현하기가 쉬운 방식이 되겠고,
보조 광원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자체 광원이 자체적으로 얘네가 발광을 하죠. 발광을 하기 때문에 보조 광원이 불필요해서, 보조 광원이 불필요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갑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뭔가 이렇게 종이가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지폐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뚱뚱해서 지갑이 잘 안 굽혀지죠. 그런 반면에 지갑에 이런 지폐들이 많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그 지갑 자체로서는 굉장히 잘 굽혀지죠. 이러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그 플렉서블 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으면은 그만큼 여기 힘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서는 구현하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OLED는 굉장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구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얘네가 단순한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분이나 산소에 민감하고 구동 방식이 뭐 쉽지가 않다. 사실 구동 방식은 간단한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그 구동 방식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플렉서블 LCD의 경우에는 구동 방식이나 제조 방식이 간단하죠. 왜냐하면 LCD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이제 옵티마이즈 된 상황에서 간단한 구동 방식과 제조 방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 수분이나 산소에 민감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백라이트 유닛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그 리퀴드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칼라 필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분과 산소에 굉장히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OLED 기반으로 한 것은 얘네들 자체가 발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건에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 OLED와 LCD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데 얘네들이 광원을 이렇게 굽혀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광원이 필요하죠. 보조 광원의 개발이 필요하고, 완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사실 LCD TV도 옛날에 나온 LCD TV에 비해서 그나마 많이 얇아졌어요. 중간에 있던 판들이 많이 사라져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LED에 대비해서는 구조가 많이 이렇게 겹겹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지갑에 있을 때 그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굽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플렉서블 LCD의 경우에는 완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이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플렉서블 e페이퍼의 경우에는 얘 위에 있는 애들이랑 좀 다른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크로믹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잉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외부에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렉트로크로믹이 좀 뭐 바뀌어 위아래로 이제 바뀌는 이러한 그 전자 이동의 그 전하 이동에 의해서 바뀐 그 위아래 이제 색깔이 바뀌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 e페이퍼의 경우에는 장점은 얘네들도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완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또한 얘네들의 경우에는 수분이나 산소에 민감하지가 않고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흑백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려는 어떠한 그 플렉서블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마존 킨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e페이퍼 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 칼라 재현, 색 재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점이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는 괜찮은데, 아니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거나, 그런데 얘네가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는 동영상을 관찰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동영상 구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구조로 볼 때라고 했을 경우에는 플렉서블 그 e페이퍼가 좋은데, 조금 우리가 다양하고 화려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플렉서블 e페이퍼가 그다지 유리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플렉서블 OLED가 가장 궁극적인 형태로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도 좋고, 그리고 보조광연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칼라 이제 색재현도 좋기 때문에 좋은데, 단점은 역시 이제 수분과 산소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큰 이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렉서블 LCD, 플렉서블 그 e페이퍼, 그 다음에 플렉서블 OLED의 구조가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복잡한 게 역시 이제 LCD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그 구현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OLED, 플렉서블 OLED 쪽이 훨씬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판이 지금 예를 들어서 OLED 구동 방식이라고 할 때, OLED 구동 방식이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은, 원래 OLED는 유리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투명 전극 올리고, 거기서 이제 그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광층 나오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속 레이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캐소드 넣고 해서 에노드 쪽에 그 투명 전극 넣고 캐소드 쪽에 그 금속을 넣어가지고 구현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OLED의 구현 방식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했던 유리 대신에 유리를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들은 굉장히 브리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대신에 그 플렉서블한 PI 그 플라스틱 재질에 해당하는 PI 기판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PI 기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얘네들이 기계적인 안정성도 좋고, 폴리이미드는 기계적인 안정성도 좋고, 그 다음에 내화학성도 좋은 그 소재입니다. 내화학성, 그 다음에 기계적 안정성, 그 다음 내열성도 좋은 편이에요. 안정성, 그 다음 내열성.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그 플라스틱 중에서는 나름 슈퍼 플라스틱 앰프라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좋은 그 성능이 좋은 플라스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폴리이미드 기반한 기판들이 기존의 유리 기판을 대신하고요. 얘네들이 유연하고 고온에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기판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TFT, 백플레인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화소로 구동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뭐 아모포스 실리콘, LTPS, 그다음 옥사이드, TFT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결합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기 발광층,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죠. 유기 발광층, 그다음에 엔캡슐레이션에 해당하는 봉지층.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PI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존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얘네들이 고분자의 방식으로서 고분자 OLED 방식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솔루션 방법을 통해서 디포지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기존에 있는 공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OLED 구동 방식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고, 원래는 얘네들이 OLED의 그 구조인데 얘를 다음과 같이 이제 PI 기판, 그 다음에 TFT 백플레인, 그 다음에 봉지층, 그 다음에 유기 발광층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그 원래 했던 그 구조를 그대로 거의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PI 기판을 만들고 그 위에 TFT 백플레인을 만들고 그 위에 발광층과 봉지층을 형성을 한 뒤에 그 마지막에 캐리어 글라스를 위에 그 뒤에 제거를 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자, 먼저 PI 기판을 형성을 하는데 그 PI 기판을 글라스 위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PI 자체가 열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단단한 글라스에다가 위에 올려가지고 고정시켜서 그 위에 이제 뭐 유기발광층, 봉지층 같은 것을 먼저 다 만든 다음에 그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했던 캐리어 글라스를 마지막에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의 경우에는
PI 기판 봉지층을 형성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평면 OLED 디스플레이와는 차별화된 생산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원래 있던 것과 재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차별화된 생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FT 백플레인과 유기 발광층 형성을 할 경우에 공정 조건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평면 OLED 그 디스플레이와 유사 공정으로 그 진행을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유연성을 보유하면서 고온 공정이 수행 가능한 기판 소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소재가 PI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글라스가 각 이제 포인트에서 필요한 그 점이 왼쪽과 같이 있는데 글라스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을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드이전, 그다음 가격, 그다음에 플렉서빌리티, 그다음에 퍼미에이션, 그러니까 그 뭐 산소 투과도 아니면은 수분 투과도 이런 거죠. 그다음에 피지컬 스트렝스, 그다음에 공정 온도, 그다음에 그 열 안정성, 그다음에 투명도, 그다음에 무게, 이러한 점에서 사실은 대부분에서 그 소수의 부분에 해당되는 게 가격과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플라스틱 기판보다 유리 기판이 훨씬 우수합니다. 우수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 어찌 보면은 그 이겨내야 되는 그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OLED 기반의 플렉서블 롤러블 그 디스플레이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폴리이미드예요. 그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누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폴리이미드는 이러한 색깔이 누런 색깔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플로리네이티드 폴리이미드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색깔이 좀 투명한, 좀 약간 이제 이런 노란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투명한 굉장히 광학적 특성이 좋은 애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 광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이미드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무슨 뭐 그 일본이나 아니면은 미국 이런 데서 생산했던 기술인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플로리네이티드 폴리이미드와 같이 투명하고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그대로 가진 폴리이미드의 생산 기술을 갖췄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폴리이미드를 이용을 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기판의 요구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크게 바뀐 게 플렉서블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기판이기 때문에 기판의 요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필요한 성능이 첫 번째 광학 투과도, 그 다음에 리타데이션, 얼만큼 얘네가 이제 지연이 되는지, 그 다음에 디멘저널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여기 CT라고 하면은 그 서멀 컨덕티비티라고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열적 안정성 중에 열 팽창이 얼만큼 되는가, 그 서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를 이야기하는데 CT가 열 팽창 계수. 열 팽창 계수가 얘네가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 열 팽창 계수가 별로 크지가 않죠. 굉장히 브리틀하고 그런 단단한 애이기 때문에 뭐 열을 가해준다고 열을 가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뭔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물론 되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유리보다는 조금 얘네들이 그 훨씬 더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CT라고 하는 그 열팽창 계수가 어느 정도 이하로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치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안정성. 열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열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열 발생을 할 때도 얘네가 그 안정되게 작동할 수 있는 열 안정성. 그 다음에 러프니스가 굉장히 표면이 얼만큼 매끈하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경도, 하드니스. 그 다음 메커니컬 듀러빌리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만들려고 했는 게 그
메케니컬하게 되게 얘네가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정말 여러 번 한다 하더라도 안정되게 그 얘네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만약 그 기계적 안정성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그 열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도, 기계적 안정성, 그다음 러프니스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케미컬 레지스턴스, 화학적 안정성, 그다음 화학적 안정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 뭐 내화학성, 그다음에 내산성, 그다음에 내알칼리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유리 같은 경우 얘네들 굉장히 이널트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지금 우리가 기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폴리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떤 폴리머를 쓰냐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올게닉과 그다음에 애시드나 베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시크니스 유니폼미티, 결국엔 러프니스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고요. 얘네들이 10마이크로 또는 5%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되고, 옥시전 퍼미어빌리티는 뭐 수분 안전성, 그다음에 그 산소 안정성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워터 베이퍼 트랜스미턴스 레이서의 경우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수분 안정성, 그다음에 산소 투과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플라스틱 기판에서의 요구 성능, 기존의 유리 기판에서는 어찌 보면 이러한 성능이 그다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을 성능들이 플라스틱으로 바꿈으로 통해서 얘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이제 그 고민하게 되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의 기판의 요구 특성은 먼저 300도씨 이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유리전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보통 300도씨 이상에서도 유리전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고분자들이 이러한 그 200도씨 이상만 되면은 사실은 그 유리전이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도씨 이상에서도 유리전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고분자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PI를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액체 PI를 이제 그러니까 캐리어 글라스 위에다가 먼저 도포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캐리어 글라스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액체 PI를 우리가 이 캐리어 글라스 위에다가 도포하고 경화해서 형성을 하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TFT 백플레인, 그 다음에 유기 발광층 형성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리프트 오프를 통해서 캐리어 글라스로 이제 분리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중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그 플라스틱 기판 자체가 휘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PI 소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PI 소재가 휘어질 수가 있는데, 이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캐리어 글라스에 고정시켜서 공정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수행한 다음에 얘네들을 떼어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플라스틱이 나와 있는데, 뭐 펜, PT, 그다음 PS, 그다음에 PI, 그다음에 글라스. 그러니까 글라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글라스의 경우 유리전이 온도가 높습니다. 한 620도 정도로 높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PI는 340도로 상당히 높죠.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물질들은 뭐 PES, 뭐 설폰계, 그다음 PEN 이런 것들은 유리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 열팽창 계수의 경우에는 글라스는 굉장히 작죠. 작은데 대비해서 그나마 비슷한 애가 PEN인데, 물론 PEN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유리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PI는 물론 PEN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캐리어 글라스에 고정시켜서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약간 경감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투과율 같은 경우엔 글라스는 90%고 지금 높은 애들이 PTPS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30%로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이러한 폴리이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미 투과율이 90% 이상으로 개선된 그런 그 폴리이미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PI가 굉장히 다른 여러 면에서 유리전이 온도, 열적 안정성, 그다음에 열팽창 계수는 좀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투과율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 많은 부분을 기판으로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PI를 기반으로 해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기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지 이제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광층을 형성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봉지층을 그러니까 엔캡슐레이션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그 이러한 그 엔캡슐레이션을 형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발광층이 굉장히 수분과 그 다음에 이런 옥시전에 취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침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봉지층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유연성을 확보를 하면서 수분 침투 방지 성능을 향상시킨 신 필름 엔캡슐레이션 기술을 사용을 하여서 이러한 그 봉지층 형성을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평면 OLED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위에다가 이제 글라스 커버를 위에 올리면은 이게 가장 확실하죠. 왜냐면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침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이러한 수분이나 아니면은 그 산소의 침투가 적기 때문에 봉지층으로 위에 커버를 씌웠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되게 할 수가 수분 침투 방지에 굉장히 안정되게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는 뭐다? 유리 위에다 유리를 올렸으니까 플렉서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러한 그 솔루션을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FE라고 해서 신 필름 엔캡슐레이션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그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플렉서블 OLED에 그 TFE라고 하는 신 필름 엔캡슐레이션 기술을 사용을 하여서 이러한 봉지층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무기층을 여러 개 교대로 적층을 함을 통해서 유연성과 수분 침투 방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봉지층을 형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TFE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기층과 그 다음에 무기물층을 교대로 적층시켜서 수분 침투에 방지를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 그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거 많이 보죠? 그 예를 들어서 맥주병 같은 거 맥주병이 있는데 맥주병 같은 경우가 그 페트로 된 맥주병 많이 보죠. 페트로 된 맥주병을 많이 봤는데 이 페트로 된 그러니까 페트가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페트로 된 맥주병의 경우에 나온 지가 한 10몇 년 이 정도 나름 최근의 기술입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맥주병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약한 그 점이 수분 그 다음에 기체 투과도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플라스틱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우리가 맥주병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예전에 이제 맥주병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약간 갈색, 황갈색에 들어있는 맥주병 우리가 드라마나 이제 옛날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황갈색의 맥주병에 들어있는 것만 거의 우리가 그 맥주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이제 그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투명한 것도 있고 많이 이제 기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어쩌면 예를 들어서 보관을 그냥 그 황갈색이나 이런 그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 빛과의 반응성, 광 반응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황갈색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관을 그냥 빛이랑 그
빛에 이제 노출되지 않게 보관만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수분이나 기체 투과도의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수분이나 기체 투과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유리병에 맥주를 담았지만은 이제는 얘네들을 이제 페트병에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 관련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이런 수분과 기체 투과도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유무기 복합체 기술이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그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페트로 되어 있는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황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벌크로 이제 나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광반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그 황갈색으로 해놓은 거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유무기 복합체를 통하여서 그 수분과 기체 투과도를 이렇게 그 수분과 기체 투과를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TFE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기층과 무기층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한 멀티레이어를 형성을 통해서 그 기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맥주의 그 독특한 이래 소누마 있죠. 탁하게 쏘는 탄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굉장히 그 레이어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하이텍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어찌 보면은 일종의 그런 기술을 TFE를 만드는데 적용을 하였고 이 TFE 이제 씬필름 엔캡슐레이션 만드는데 반복 적층 공정을 적용을 하여서 유기물 도포하고 경화하고 무기물 증착하고 하는 다층 배리어막을 형성을 하여서 그 우리가 수분이나 기체 침투를 방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엔 이러한 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지폐가 많이 들어가면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잘 이렇게 그 접혀지지 않는 것처럼 얘네가 너무 이러한 그 봉지층을 필요하니까 너무 두껍게 하면은 결국엔 플렉서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층의 두께와 적층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공정이 모노머에서 큐어링하고 그다음 배리어하고 모노머에서 큐어링해서 이렇게 멀티레이어를 만드는 기술이 다음과 같은 TFE 반복 적층 공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공정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그 솔루션 기반 공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던 뭐 백큐ම් 디포지션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 공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인쇄 전자 기법이라고 해서 프린팅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팅을 특히 이제 잉크젯 프린팅을 활용을 하여서 얘네들을 이제 전자 소자를 만드는데 이런 잉크젯 프린팅 기법은 얘네한테 적용한 게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잉크젯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플렉서블과 또는 최근에는 그냥 LCD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을 했어요. 이 프린팅 기법을. 그래서 이런 프린팅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정확히 이런 그 우리가 원하는 양을 프린팅을 하면서 배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플렉서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정이 뭐다? 그 프린팅 기법에 기반한 인쇄 전자 공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쇄 전자 공정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고온 진공 공정과는 달리 대규모 설비 투자나 아니면은 그 유해 화학 물질 배출이 적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진공 기반한 디포지션 공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해 화학물도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가 엄청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실리콘 기반의 배치를 우리가 플라스틱 필름 기반의 유연 재료 공정을 활용하여서 롤투롤 공정이란 게 있습니다. 롤투롤 공정이란 건 쉽게 말해서 롤을 감아서 얘네가 컨티뉴어스하게 나갈 수 있는 공정을 롤투롤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롤투롤 공정으로서 솔루션 공정과 결합해서 이렇게 그 인쇄 공정과 솔루션 공정과
롤트롤 공정을 결합해서 우리가 그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존의 설비나 이런 거 투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도 그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롤트롤 공정에 기반한 인쇄 정자 공정의 경우에는 필요 재료만 기판 위에 추가하는 직접 인쇄를 통하여서 복잡한 그 디스플레이 공정을 굉장히 그 단순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조 단가를 저감할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우리가 얘네가 마이크로 그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뭐 나노 레벨로 내려가는 백큐ම් 데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쇄를 그 뭔가 이렇게 회로를 만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정밀도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정밀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밀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렴한 생산 비용을 통해서 그 향후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인쇄 전자 공정이 굉장히 유망하긴 한데, 아직 연구도 이제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런 오래된 연구에 비해서는 이러한 미세 공정을 하는 거가 아직은 조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인쇄 공정, 인쇄 전자 공정의 프린팅 일렉트로닉스의 가장 큰 바틀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쇄 전자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 다양한 기술들을 잠깐 조금 소개해 보면은, 잉크젯 기술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프린팅 잉크젯, 그 다음에 스프레이, 그 다음에 스크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요거는 우리가 뭐 그 스크린 프린팅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롤에다가 얘를 이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찍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리버스 오프셋, 그 다음에 플렉소그래피,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그 인쇄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하나씩 나와 있죠. 뭐 나이프 코팅, 그다음 슬롯 다이 코팅, 그다음 스크린 프린팅, 그다음 로터리 스크린 프린팅, 그다음 인크젯 프린팅, 뭐 스프레이 프린팅, 그라비아 프린팅, 플렉소그래픽 프린팅 해가지고 그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좀 다양한 이런 프린팅 공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프린팅 공정들 자체가 조금 대량 생산, 롤트롤 프로세스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정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롤트롤 프로세스를 통해서 솔루션 기반은 롤트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대량 생산을 저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굉장히 세밀한 공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전자 공정 기술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 예를 들어서 그라비아, 플렉소그래피, 그다음 오프셋, 스크린, 잉크젯을 했을 때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코시티가 얼마큼 필요하고, 레이어 시크니스, 그다음 피처 사이즈, 그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스루풋,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피처 사이즈가 가장 작은 애가 여기 보면 오프셋과 그다음에 잉크젯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루풋이 그나마 높은 애들은 그라비아랑 그다음에 플렉소그래피, 이런 쪽이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잉크젯은 사실은 좀 스루풋이 낮아서 사실은 상용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공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레이어 시크니스가 비교적 작은 애들에 해당하고요. 0.05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국엔 스루풋이 경제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스루풋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피처 사이즈가 뭐 작긴 작은데 얘네들 사이에 작은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뭐 나노미터 사이즈로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더 작게 만드는 이러한 정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 예를 또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패턴을 하는지 보면은,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미세 패턴 형성을 할 때 그라비아 오프셋이나 리버스 오프셋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패턴을 형성을 해요. 그럼 봤을 때 미니멈 사이즈는 한 3마이크로, 그 다음에 미니멈 위스는 한 15마이크로, 한 이 정도의 디멘전을 가지고 선폭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본 것처럼 그라비아보다는 지금 그 옵셋 방법이 훨씬 더 피처 사이즈를 미세 선폭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LCD 컬러 필터와 정교한 그 디스플레이와 전자회로 제작에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여기 노즐이 있고 여기 잉크가 묻혀져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클리셰가 있고, 여기에 하나씩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얘네들의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인쇄 전자 공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른 그 프린팅 공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라비아 프린팅이 하나 있고 그다음 플렉소그래피가 있는데, 그라비아 코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얘네들이 이렇게 묻혀서 얘네가 엔그레이브 된 애들을 여기다 묻힌 다음에 다른 여기 물질을 여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프린팅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플렉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렉서블 리소그래피 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플렉소 플레이트가 있고 그다음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잉크가 있고 그 다음에 러버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이에 얘네가 통과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리소그래피를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옵셋 리소그래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 워터 롤러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잉크 롤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실린더가 있어서 이런 애들이 다 서로 맞닿아서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싶으면은 네거티브를 만든 다음에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리소그래피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공정들이 잉크젯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물론 대량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는 맞아요. 굉장히 유리한 건 맞는데, 잉크젯에 비해서는 잉크젯이 굉장히 스루풋이 낮아서 그렇지 잉크젯에 비해서는 뭔가 가변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잉크젯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보세요. 지금 롤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이제 새겨야 되기 때문에 롤을 새겨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맞춤형으로 롤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롤을 만드는 일종의 금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뭐 그것도 이제 옵티마이즈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화될 수 있기는 한데, 확실한 것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대량 생산하는 것은 쉽겠지만은 뭔가 플렉서빌리티, 뭔가 공정의 플렉서빌리티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잉크젯 프린팅 공정의 경우에는 가장 얘네들이 이제 유연한 공정인데, 여기 잉크를 했을 때 잉크를 딱 써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서멀 잉크젯이 있고 그 피해주 잉크젯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서멀 잉크젯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얘네를 열을 가해 가지고 쏘는 방식이 서멀 잉크젯이고, 피해주 잉크젯의 경우에는 그 압력을 딱 가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딱 쏘면은 압력에 의해서 얘네가 이제 그 전개가 발생을 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잉크를 이용을 하는 게 우리가 그 피해주 잉크젯,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뭐 어떤 과정을 사용을 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롤투롤 공정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각 공정에서 다음과 같이 그 얘네들을 이렇게 뭐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네들을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얘네들이 그 스루풋만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좀 간단한 공정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인쇄 공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향후 굉장히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이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의 시장에서 성장하는 시장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크젯 프린팅 기반의 공정은 조금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옵셋 공정이라든지 옵셋 리소라든지 플렉소그래피, 그라비아 프린팅의 경우에는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아직은 조금 공정의 유연성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피처 사이즈가 여전히 조금 크다. 좀 예를 들어서 베큐um 디포지션 공정에 비해 베큐um 공정에 비해서 조금 약간 그 사이즈가 조금 약간 투박하다. 그러니까 투박하다는 게 조금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다는 게 아직은 단점으로 그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그 공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재료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